어머니 이것 손으로 빨아주세요. 손주 키우기 힘들다고 합가하자고 사정하더니 첫날부터 빨래 바구니. 5년간 어머니 집 팔아 집 넓혀가요 압박합니다. 며느리의 은밀한 통화 녹취 파일 확보합니다. 스토리 진행이 어떻게 될까요?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부탁합니다. 영상 제작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가을 햇살이 따스하게 내리쬐는 어느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박정숙 여사는 작은 베란다에서 고추를 말리고 있었습니다. 남편을 먼저 보내고 혼자 사는 지 벌써 3년째 이 작은 아파트는 그녀에게 남편과의 추억이 가득한 소중한 공간이었습니다. 30평 남짓한 이 집에서 아들을 키웠고 손주들이 태어났을 때도 이곳에서 산후조리를 도와주었던 기억들이 벽 하나하나에 스며 있었습니다.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모니터를 보니 아들 내외와 두 손주가 서 있었습니다. 정숙 씨는 반가운 마음에 서둘러 문을 열었습니다. 5살 된 손자 민준이와 3살 손녀 서연이가 깡충깡충 뛰어 들어왔습니다. 할머니. 아이들의 밝은 목소리에 정숙 씨의 얼굴에도 환한 웃음이 번졌습니다. 그런데 며느리 김연주의 표정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뭔가 피곤하고 지쳐 보였습니다. 아들 지훈이도 어딘지 모르게 무거운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며느리가 인사를 건넸지만 그 목소리에는 평소의 생기가 없었습니다. 정숙 씨는 거실로 안내하며 물었습니다. 무슨 일 있니? 표정이 안 좋구나. 아들과 며느리는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마치 누가 먼저 말을 꺼낼지 고민하는 듯한 분위기였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사실은 요즘 너무 힘들어서 찾아뵈었어요. 정숙 씨는 마음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혹시 부부 사이에 문제라도 생긴 건 아닐까 하는 불안감이 스쳤습니다. 며느리는 손수건으로 눈가를 훔치며 말을 이었습니다. 아이들 둘을 키우는 게 정말 생각보다 너무 힘들어요. 민준이는 내년이면 초등학교에 들어가고 서연이는 아직 어린이집인데 저도 일을 계속해야 하는데 육아와 병행하는 게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아들도 거들었습니다. 엄마 사실 우리 집이 지금 20평인데 너무 좁아요. 아이들 둘이 방을 같이 쓰고 있는데 민준이가 이제 학교 들어가면 공부방도 필요하고 그래서 저희가 생각한 게 있어요. 정숙 씨는 무슨 말이 나올지 어렴풋이 예감했지만 차마 입 밖으로 내지 못했습니다. 며느리가 한숨을 크게 내쉬며 본론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집을 파셔서 저희 집 확장하는데 보태주시면 안 될까요? 그리고 저희랑 같이 사시는 거예요. 어차피 어머니도 혼자 계시고 저희도 아이들 봐줄 사람이 필요하고. 순간 정숙 씨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남편과 함께 평생 모아서 장만한 이 집을 추억이 가득한 이 공간을 팔라니요. 손이 미세하게 떨렸지만 애써 침착함을 유지하려 노력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니? 며느리는 마치 준비해 온 듯 유창하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어머니 집은 시세가 꽤 되잖아요. 그걸 파시면 저희 집을 30평대로 확장할 수 있어요. 그럼 어머니 방도 따로 드릴 수 있고 아이들 공부방도 만들 수 있고 일석이조예요. 어머니도 혼자 계시는 것보다 손주들이랑 같이 계시면 훨씬 좋으시잖아요. 정숙 씨는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물론 손주들과 함께 있으면 좋기야 하겠지만 이 집은 그녀에게 단순한 부동산이 아니었습니다. 남편이 퇴직금을 털어 마련한 이곳에서 아들이 자랐고 남편의 마지막 순간도 이곳에서 함께했습니다. 벽에 걸린 가족 사진들, 남편이 직접 만든 신발장, 함께 심은 베란다의 화분들까지 모든 것이 추억이었습니다. 아이들아 그건 좀. 정숙 씨가 난색을 표하자 아들이 급하게 말을 가로막았습니다. 엄마가 혼자 계시는 게 저희도 걱정돼요. 만약에 무슨 일 생기시면 어떡하려고요. 그리고 이 집 관리하시는 것도 힘드실 텐데. 며느리도 재빨리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어머니. 요즘 집값도 불안정하고. 차라리 지금 파셔서 저희랑 같이 사시는 게 어머니한테도 좋으세요. 저희가 어머니 모시고 살면서 잘 챙겨드릴게요. 손주들도 매일 볼 수 있고요.
정숙 씨의 마음은 혼란스러웠습니다. 한편으로는 아들 내외의 어려움이 이해가 되었습니다. 요즘 같은 세상에 아이 둘 키우면서 일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모르는 바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 집을 팔라는 건 너무 갑작스럽고 가슴 아픈 요구였습니다. 생각할 시간을 좀 줘라. 이건 중요한 문제니까. 며느리 얼굴에 실망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하지만 곧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물론이에요, 어머니. 천천히 생각하세요. 근데 너무 오래 걸리면 저희가 정말 힘들어서요. 빨리 결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어요. 그날 밤 정숙 씨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천장만 멍하니 바라보며 남편을 떠올렸습니다. 여보, 나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들 내외가 힘들다는데. 하지만 당신과의 추억이 가득한 이 집을.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정숙 씨는 알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답은 하나였다는 것을. 아들이 힘들다는데, 며느리가 육아로 지쳐간다는데 엄마로서 외면할 수 없다는 것을요. 다음 주 정숙 씨는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지만 최대한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지훈아, 엄마가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 전화기 너머로 아들의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긴장한 듯 조용했습니다. 집은 당장은 팔지 않을게. 대신 너희랑 같이 살면서 손주들 봐주마. 그게 엄마가 할 수 있는 최선인 것 같구나.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정숙 씨는 아들이 실망할까봐 걱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의 대답은 의외였습니다. 엄마 고맙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저희한테 큰 도움이에요. 집은 나중에 생각하시면 되니까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정숙 씨는 복잡한 마음이었습니다. 집은 지켰지만 과연 이 결정이 옳은 걸까요? 며느리는 집을 안 판다는 것에 실망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손주들을 돌보면서 함께 산다는 게 생각보다 힘들지는 않을까요?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저 멀리 아들이 사는 아파트 방향을 물끄러미 바라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여보, 내가 잘하는 거겠지요? 대답 없는 물음이 텅 빈 거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정숙 씨는 이미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의 옷가지들, 함께 모았던 그릇들 하나하나 정리하면서 눈물을 훔쳤습니다. 이사 날짜는 2주 뒤로 정해졌습니다. 그날까지 정숙 씨는 매일 밤 이 집의 구석구석을 돌아보았습니다. 언젠가 다시 돌아올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이게 이 집에서의 마지막 시간이 될까요? 그녀는 알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 그리고 며느리의 진짜 계획은 따로 있다는 것을. 이사 당일이 밝았습니다. 정숙 씨는 새벽부터 일어나 마지막으로 집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거실에 걸려있던 가족 사진들은 이미 상자 속에 넣어두었고 남편이 아끼던 화분들도 조심스럽게 포장했습니다. 30년을 살았던 이 공간을 떠난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이사차 왔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온 며느리의 목소리가 유난히 밝았습니다. 마치 오늘을 손꼽아 기다렸다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정숙 씨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사는 생각보다 빨리 끝났습니다. 아들 내외의 20평 아파트는 정숙 씨의 집보다 훨씬 좁았습니다. 거실도 비좁고 방도 작았습니다. 며느리는 작은 방 하나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여기가 어머니 방이에요. 좀 작긴 한데. 일단 여기서 지내시다가 나중에 집 확장하면 더 넓은 방 드릴게요. 방문을 열자 고작 5평 남짓한 공간이었습니다. 싱글 침대 하나와 작은 옷장 하나를 놓으면 더 이상 다른 가구를 둘 공간이 없었습니다. 정숙 씨가 가져온 짐들은 대부분 창고에 넣어야 했습니다. 남편의 유품들, 소중한 추억의 물건들이 모두 어두운 창고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괜찮아. 일단 여기서 지내보자. 정숙 씨는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30평에서 혼자 여유롭게 살다가 이제 5평짜리 방에 갇힌 기분이었습니다.
저녁 무렵 가족들이 거실에 모여 앉았습니다. 며느리가 치킨을 시켰고 아이들은 신이 나서 뛰어다녔습니다. 민준이가 정숙 씨에게 달려와 안겼습니다. 할머니 이제 매일 볼 수 있어요. 그 순간만큼은 정숙 씨도 진심으로 행복했습니다. 손주들과 함께 있을 수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위안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며느리가 은근슬쩍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내일부터 아침에 아이들 유치원이랑 어린이집 보내주실 수 있으세요? 저랑 여보는 일찍 출근해야 해서요. 그래 그럼. 정숙 씨는 흔쾌히 대답했습니다. 그것쯤이야 당연히 해드릴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며느리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 그리고 저녁 준비도 부탁드려요. 제가 퇴근하면 너무 늦어서 밥할 시간이 없거든요. 어머니가 해주시면 정말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알았어. 그것도 엄마가 할게. 며느리의 요구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이들 학원 데려다 주고 데려오는 것도 가능하시죠? 정숙 씨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아침에 유치원 보내고 저녁 준비하고 학원까지 데려다 주면 하루 종일 쉴 틈이 없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며느리의 기대에 찬 눈빛을 보니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 엄마가 해볼게. 며느리의 얼굴이 환하게 밝아졌습니다. 어머니 정말 감사해요. 어머니 덕분에 저희가 살 것 같아요. 그날 밤 정숙 씨는 좁은 방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옆집에서 들리는 소음, 복도를 지나다니는 사람들의 발소리. 모든 게 낯설었습니다. 예전 집에서는 조용히 혼자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었는데 이제는 모든 소리가 다 들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6시 정숙 씨는 알람 소리에 잠에서 깼습니다. 며느리가 어젯밤에 알람을 맞춰 놓았다고 했습니다. 아이들을 7시까지 깨워서 준비시켜야 한다고요. 부스스 일어나 거실로 나가니 며느리는 이미 화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아이들 깨워서 밥 먹이고 옷 입혀주세요. 저는 8시에 출근해야 해서요. 응 알았어. 정숙 씨는 아이들 방으로 향했습니다. 잠든 손주들의 얼굴을 보니 절로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을 깨우는 것은 생각보다 힘든 일이었습니다. 민준이는 투정을 부렸고 서연이는 칭얼거렸습니다. 할머니, 졸려요? 그래도 일어나야지. 유치원 가야지? 겨우겨우 아이들을 깨워 식탁에 앉혔습니다. 정숙 씨는 서둘러 간단한 아침을 준비했습니다. 계란 후라이와 밥, 김치. 평소 같으면 여유 있게 준비할 수 있는 메뉴였지만 시간에 쫓기니 손이 떨렸습니다. 며느리가 현관으로 나가며 소리쳤습니다. 어머니 민준이 가방에 알림장 있으니까 꼭 확인하세요. 그리고 서연이 기저귀 챙기는 거 잊지 마시고요. 응 알았어. 대답은 했지만 정숙 씨의 머릿속은 이미 복잡했습니다. 아침 먹이고 옷 입히고 가방 챙기고 유치원까지 데려다 주고 벌써부터 숨이 찼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집을 나서는데 민준이가 신발을 신다가 넘어졌습니다. 아야, 괜찮니? 어디 다쳤어? 할머니, 무릎이 아파요. 정숙 씨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아이를 다치게 하면 안 되는데. 조심스럽게 무릎을 살펴보니 다행히 살짝 긁힌 정도였습니다. 밴드를 붙여주고 다시 출발했습니다. 유치원까지는 걸어서 15분 거리였습니다. 요즘 날씨가 추워져서 아이들은 자꾸 느려졌습니다. 서연이는 중간에 앉아버렸고 민준이는 다른 걸 보며 딴짓을 했습니다. 민준아 빨리 가자. 늦겠어. 할머니 저기 강아지 봐요. 나중에 보자. 지금은 유치원 가야지. 겨우 유치원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7시 50분이었습니다. 숨을 헐떡이며 아이들을 선생님께 인계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정숙 씨의 다리는 후들거렸습니다. 예전 같지 않은 체력에 한숨이 나왔습니다. 집에 돌아와 잠시 쉬려고 앉았는데 벌써 9시가 넘었습니다. 저녁 준비를 해야 했습니다. 며느리가 어젯밤에 적어준 메모를 꺼내봤습니다.
저녁 김치찌개, 생선구이, 나물 반찬 3가지 과일. 정숙 씨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혼자 살 때는 간단히 국 하나면 충분했는데 이제는 가족 5명 분량의 식사를 준비해야 했습니다. 마트에 장을 보러 가야 했습니다. 장을 보고 돌아와 점심도 대충 먹고 오후 내내 저녁 준비를 했습니다. 김치찌개를 끓이고 생선을 손질하고 나물을 무치고 손이 쉴 새가 없었습니다. 오후 3시 이제 아이들을 데리러 갈 시간이었습니다. 다시 유치원으로 향하는 길 정숙 씨의 발걸음은 무거웠습니다. 아이들을 데리고 오는 길에 민준이가 말했습니다. 할머니, 저 오늘 학원 가요. 태권도 학원. 그래, 학원 데려다 줄게. 태권도 학원까지 또 20분을 걸어야 했습니다. 민준이를 학원에 맡기고 서연이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6시에는 다시 민준이를 데리러 가야 했습니다. 저녁 7시 가족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며느리는 식탁을 보더니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맛있어 보여요. 하지만 식사 중에 며느리의 말투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김치찌개가 좀 짜네요. 다음번엔 덜 짜게 해주세요. 아, 그래. 미안하다. 그리고 생선이 좀 타서. 불 조절 좀 잘하셔야 할 것 같아요. 정숙 씨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손주들을 위해, 아들을 위해 참아야 한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그날 밤 설거지를 마치고 방으로 들어왔을 때는 이미 10시가 넘었습니다. 온몸이 쑤셨고 다리는 붓고 아팠습니다. 침대에 누우니 눈물이 났습니다. 이게 내가 원했던 삶이었나.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며느리의 요구는 날이 갈수록 더 많아질 것이고 정숙 씨의 희생은 점점 더 커질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며느리는 여전히 집을 팔라는 이야기를 포기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함께 산 지 1달이 지났습니다. 정숙 씨의 하루는 어느새 정해진 루틴처럼 돌아갔습니다. 새벽 6시에 일어나 아이들 아침 준비 7시 30분. 유치원 등원 9시부터 저녁 준비와 집안일, 오후 3시 아이들 하원, 학원 데려다 주기, 저녁 식사 준비, 8시 설거지. 밤 10시가 되어서야 자신의 방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설거지를 끝내고 방으로 들어가려는데 며느리가 불렀습니다. 어머니, 잠깐만요. 며느리는 큰 빨래 바구니를 들고 있었습니다. 정숙 씨는 이미 예감이 들었습니다. 어머니, 죄송한데 빨래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제가 요즘 회사 일이 너무 바빠서 주말에도 쉴 틈이 없어요. 바구니 속에는 온 가족의 옷가지들이 가득했습니다. 아이들 옷, 아들 내외의 옷, 수건, 양말. 그리고 그 안에는 속옷들도 섞여 있었습니다. 그래, 엄마가 해줄게. 며느리는 환하게 웃으며 빨래 바구니를 내려놓았습니다. 감사해요, 어머니. 아, 그리고 이거 손빨래 해야 하는 거예요. 세탁기 돌리면 안 되고요. 바구니 옆에 또 다른 작은 바구니가 있었습니다. 들여다보니 며느리와 아들의 속옷들이 가득했습니다. 정숙 씨는 순간 당황했습니다. 성인의 속옷까지 손빨래를 해달라니. 이건 세탁기에 돌려도 되지 않을까? 며느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이건 비싼 거라서 손상되면 안 돼요. 어머니, 부탁드려요. 정숙 씨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하지만 거절하면 며느리가 서운해할 것 같았습니다.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11시 정숙 씨는 욕실 바닥에 앉아 빨래를 했습니다. 차가운 물에 손을 담그고 비누칠을 하며 눈물이 났습니다. 60이 넘은 나이의 며느리와 아들의 팬티까지 빨고 있는 자신의 모습이 초라했습니다. 여보, 당신이 보면 뭐라고 하실까요? 손은 시리고 아팠지만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빨래를 다 끝낸 건 새벽 1시가 다 되어서였습니다. 다음 날 또 6시에 일어나야 하는데 잠은 고작 4시간밖에 잘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피곤한 몸을 이끌고 일어났습니다. 거울을 보니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게 깔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쉴 틈 없이 아이들을 깨워야 했습니다. 아침 식사 중에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오늘 낮에 시간 되시면 은행 좀 가주실 수 있어요? 공과금 납부하고 통장 정리 좀 해야 하는데. 응? 그건 인터넷으로 하면 되지 않니? 며느리는 짜증 섞인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그럴 시간이 없다니까요. 어머니는 낮에 시간 있으시잖아요. 정숙 씨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낮에 시간이 있다고요? 아이들 데려다 주고 장 보고 요리하고 청소하고 숨 돌릴 틈도 없는데 시간이 있다니요. 하지만 며느리의 단호한 눈빛을 보니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알았어. 은행 다녀올게. 며느리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오후 정숙 씨는 은행에 갔습니다. 긴 줄을 서서 기다리는 동안 다리가 아팠습니다. 번호표를 뽑고 일시간을 기다렸습니다. 업무를 마치고 나오니 벌써 오후 3시가 다 되었습니다. 서둘러 아이들을 데리러 가야 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고 며느리의 요구는 점점 더 늘어났습니다. 어머니 오늘 아파트 관리사무소 가셔서 택배 좀 찾아오세요. 어머니 마트 가실 때 이것들 좀 사다 주세요. 마이너스 긴 장바구니 목록을 건넸습니다. 어머니 민준이 숙제 봐주세요. 저는 너무 피곤해서. 어머니 방 청소 좀 해주세요. 요즘 너무 지저분해서. 정숙 씨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온종일 쉴 틈 없이 일하는데도 며느리는 만족하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오히려 더 많은 것을 요구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식사 후에 며느리가 또 말했습니다. 어머니 내일부터 아침에 도시락도 좀 싸주실 수 있으세요? 여보랑 제가 점심 먹을 거요. 매일 사 먹으니까 돈이 너무 많이 들어서. 정숙 씨는 숨이 막혔습니다. 이미 아침 준비만으로도 정신이 없는데 도시락까지 싸라니요. 하지만 며느리의 눈빛에는 거절을 받아들일 생각이 전혀 없어 보였습니다. 그래 해볼게. 그날 밤 정숙 씨는 작은 방 구석에 앉아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이건 가족이 함께 사는 게 아니라 자신이 가정부가 된 것 같았습니다. 아니 가정부는 적어도 월급을 받고 쉴 시간이 있습니다. 자신은 하루 종일 일해도 감사하다는 말 한마디 듣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새벽 5시 정숙 씨는 알람보다 먼저 일어났습니다. 도시락을 싸려면 더 일찍 일어나야 했습니다. 부엌에서 조용히 반찬을 만들고 밥을 담고 정성스럽게 도시락을 쌌습니다. 아침 식탁에 도시락을 내놓자 며느리가 뚜껑을 열어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머니. 반찬이 좀 부실한데요. 회사에서 먹으려면 좀 더 푸짐해야죠. 정숙 씨는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새벽부터 일어나 정성껏 준비한 도시락인데 부실하다니요? 미안하다. 내일은 더 신경 써서 쌀게. 며느리는 아무렇지 않게 도시락을 가방에 넣었습니다. 네, 부탁드려요. 우리 회사 사람들한테 창피당하고 싶지 않거든요. 정숙 씨는 그저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목이 메어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날 오후 아이들을 재우고 잠시 쉬려고 했습니다. 소파에 앉아 눈을 감았는데 며느리가 퇴근해서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주무세요? 아니 낮잠은 무슨. 집안일이 산더미인데. 정숙 씨는 깜짝 놀라 벌떡 일어났습니다. 아니야 안 자고 있었어. 그냥 잠깐 눈 좀 붙인 거야. 며느리는 못마땅한 표정으로 거실을 둘러보았습니다. 먼지 쌓인 거 안 보이세요? 오늘 청소 안 하신 거예요? 아침에 했는데. 아침에 했으면 또 해야죠. 애들이 놀면 금방 지저분해지잖아요. 정숙 씨는 다시 일어나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온몸이 쑤시고 아팠지만 며느리의 눈치를 보며 참아야 했습니다. 밤이 되어 방으로 들어갔을 때 정숙 씨는 침대에 쓰러지듯 누웠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나는 대체 뭐 하러 여기 왔을까? 이게 가족이 함께 사는 거라고. 하지만 더 끔찍한 건 이게 끝이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며느리의 요구는 날이 갈수록 더 심해질 것이고 정숙 씨의 삶은 점점 더 고달파질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며느리는 여전히 집을 팔라는 이야기를 포기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은근슬쩍 집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어머니 요즘 집값 올랐던데요. 지금 팔면 좋을 것 같아요. 어머니 집 관리비도 매달 나가는 거 아까우시죠? 우리 집 좀 넓혔으면. 이렇게 비좁으니까 답답해 죽겠어요. 정숙 씨는 그때마다 애써 모른 척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두려웠습니다. 언젠가는 거절할 수 없는 상황이 올 것만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 예감은 머지않아 현실이 될 것이었습니다. 함께 산 지 3개월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정숙 씨는 이제 완전히 지쳐 있었습니다. 체중은 5kg이나 빠졌고 항상 피곤했습니다. 밤에는 온몸이 쑤셔서 잠을 설쳤고 아침에는 몸을 일으키기조차 힘들었습니다. 그날 저녁 식사 후 아들과 며느리가 심각한 표정으로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정숙 씨에게 앉으라는 손짓을 했습니다. 엄마, 우리 진지하게 이야기 좀 해야 할 것 같아요. 아들의 목소리는 무거웠습니다. 정숙 씨는 불길한 예감에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며느리가 서류 몇 장을 테이블 위에 펼쳐 놓았습니다. 부동산 매물 안내서였습니다. 어머니, 이거 보세요. 요즘 부동산 시세가 얼마나 올랐는지 아세요? 어머니 집은 지금 팔면 최소 5억은 받으실 수 있어요. 정숙 씨는 서류를 보지도 않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 이야기는 하지 말자. 엄마는 그 집 팔 생각 없어. 며느리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곧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어머니, 근데 생각해 보세요. 어머니는 지금 여기 계시잖아요. 그 집은 비어 있는데 관리비만 매달 나가고. 아깝지 않으세요? 관리비는 내가 내고 있어. 아깝지 않아. 아들이 끼어들었습니다. 엄마,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우리 집 너무 좁아요. 민준이가 내년이면 초등학생인데 공부방도 없고. 서연이랑 같은 방 쓰면 너무 불편하잖아요. 며느리가 재빨리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어머니. 그리고 어머니 방도 너무 작으시잖아요. 어머니 짐도 제대로 못 펴시고. 만약 집을 확장하면 어머니도 큰 방 쓰실 수 있고 아이들도 각자 방 가질 수 있고. 정숙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 그 집은 너희 아버지 유산이야. 함부로 팔 수 없어. 순간 며느리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지금까지 참았던 불만이 터져 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유산이요? 어머니, 현실을 보세요. 죽은 사람 생각하느라 산 사람들이 불편하게 살아야 해요. 손주들이 제대로 된 환경에서 자라는 게 더 중요하지 않나요? 현주야. 아들이 며느리를 제지했지만 며느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니, 여보도 그렇게 생각하시잖아요. 우리 항상 이 집 너무 좁다고 했잖아요. 어머니는 여기서 우리가 얼마나 답답하게 사는지 아세요? 정숙 씨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며느리의 말에는 그동안 쌓였던 불만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나도 너희가 힘든 거 알아. 하지만 그 집만큼은. 며느리가 한숨을 크게 내쉬었습니다. 어머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어머니가 여기 오신 지 3개월 됐는데 집은 안 파시겠다고 하시고. 그럼 어머니는 뭘 해주신 거예요? 정숙 씨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뭘 해줬냐고요? 매일 새벽부터 밤까지 일했는데. 아이들을 돌보고 밥을 하고 빨래를 하고 청소를 했는데. 며느리는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물론 어머니가 아이들 봐주시는 건 감사해요. 근데 그건 할머니로서 당연히 해주셔야 하는 거 아닌가요? 저희는 어머니 모시고 사는 거잖아요. 어머니도 뭔가 보태주셔야죠. 정숙 씨는 눈물이 났습니다. 할머니로서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이라고요? 그럼 자신이 매일 하는 모든 일들은 당연한 거라고요? 나는 최선을 다하고 있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들이 난처한 표정으로 며느리를 말렸습니다. 여보, 그만해. 엄마가 많이 도와주시잖아. 하지만 며느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여보는 맨날 엄마 편만 드시네요. 우리 아이들 미래는 생각 안 하세요? 민준이 초등학교 들어가면 학원도 더 다녀야 하고 서연이도 키워야 하는데.
돈이 얼마나 필요한데요? 정숙 씨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며느리의 말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어머니 제발 부탁드려요. 집 팔아주세요. 그럼 우리 다 같이 편하게 살 수 있어요. 어머니도 넓은 방 쓰시고 아이들도 좋은 환경에서 자라고 모두가 행복해질 수 있다고요. 정숙 씨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눈물만 흘러내렸습니다. 며느리는 한숨을 쉬며 일어섰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계속 가면 우리 가족 모두 힘들어요. 며느리는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아들도 미안하다는 눈빛으로 정숙 씨를 바라보다가 따라 들어갔습니다. 정숙 씨는 혼자 거실에 남았습니다. 텅 빈 공간에서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날 밤 정숙 씨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며느리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할머니로서 당연히 해야 하는 일 뭘 해주신 거예요. 모두가 행복해질 수 있다고요. 다음 날부터 며느리의 태도는 확연히 달라졌습니다. 아침 인사도 건성으로 했고 정숙 씨가 만든 음식에 트집을 잡았습니다. 이 국 너무 싱겁네요. 어제도 말씀드렸잖아요. 반찬이 맨날 비슷해요. 좀 다양하게 해주시면 안 돼요? 아이들 옷이 제대로 안 말랐어요. 빨래 좀 신경 써서 해주세요. 정숙 씨는 그때마다 죄송하다고 말했지만 며느리의 얼굴은 점점 더 차가워졌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을 때 며느리가 또 집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이번에는 식사 중에 갑자기 말을 던졌습니다. 어머니 생각해 보셨어요? 집 파는 거요. 정숙 씨는 숟가락을 놓았습니다. 아직 생각 중이야. 며느리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생각 중이시긴요. 그냥 안 팔겠다는 거잖아요. 근데 어머니 언제까지 이렇게 사실 건가요? 우리가 언제까지 이 좁은 집에서 불편하게 살아야 해요? 정숙 씨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며느리는 계속 압박했습니다. 어머니가 결정 안 하시면 저희도 생각이 있어요. 무슨 생각? 며느리는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건 나중에 알게 되실 거예요. 그 말이 무슨 의미인지 정숙 씨는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편이 불안했습니다. 뭔가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날 것만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 불안은 곧 현실이 될 것이었습니다. 며느리의 압박이 계속되던 어느 주말이었습니다. 정숙 씨는 아침부터 장을 보고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무거운 장바구니를 들고 아파트 입구에 들어서는데 낯선 여자가 현관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그 여자는 화려한 옷차림에 명품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정숙 씨를 보더니 위아래로 훑어보며 물었습니다. 혹시 시어머니세요? 정숙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자 그 여자가 환하게 웃으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저는 현주 엄마예요. 사돈 어른. 며느리의 친정 어머니였습니다. 정숙 씨는 어색하게 악수를 나눴습니다. 며느리 어머니는 정숙 씨가 든 무거운 장바구니를 보며 말했습니다. 어머, 장 보셨어요? 많이 무거우시겠네요. 저도 같이 들어가도 될까요? 아, 그러세요? 함께 집으로 들어가니 며느리가 반갑게 엄마를 맞이했습니다. 마치 오랜만에 만난 듯 반가워했습니다. 정숙 씨는 부엌으로 가서 장 본 것들을 정리했습니다. 거실에서 모녀의 대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갑자기 웬일이야? 응, 근처 왔다가 들렀지. 우리 딸 얼굴도 보고 손주들도 보고. 며느리 어머니는 집 안을 둘러보며 혀를 찼습니다. 아이고, 집이 좀 좁네. 너희 이렇게 불편하게 살고 있었어? 며느리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러게요, 엄마. 근데 시어머니가 집을 안 파시겠대요. 우리 집 확장하려고 했는데. 뭐? 집을 안 판다고? 어차피 혼자 사시는 집인데 왜 안 팔아? 두 사람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정숙 씨는 부엌에서 그 대화를 들으며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며느리 어머니가 계속 말했습니다. 너무하네 정말.
손주들 키우는데 도움을 주셔야지. 집 하나쯤 팔아서 보태주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시어머니가 너무 고집이 세세요. 그래도 계속 설득해야지. 우리 손주들 미래가 더 중요하잖아. 정숙 씨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아 부엌 문을 닫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목소리는 여전히 들렸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정숙 씨는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며느리 어머니는 식탁에 앉아 음식을 보더니 말했습니다. 어머, 반찬이 좀 부실하네요. 정숙 씨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며느리가 거들었습니다. 그러게요, 엄마. 맨날 이런 식이에요. 제가 아무리 말해도. 며느리 어머니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래도 시어머니가 손주들 봐주시니까 다행이네. 너 혼자 애들 둘 키우면서 일하면 얼마나 힘들어. 식사 후 며느리 어머니는 정숙 씨를 불러 앉혔습니다. 마치 뭔가 중요한 이야기를 할 것처럼 진지한 표였습니다. 사돈 어른, 제가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우리 현주가 요즘 너무 힘들어해요. 아이 둘 키우면서 일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시죠? 정숙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느리 어머니는 말을 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이 하나 있어요. 사돈 어른께서 아이들 좀 더 많이 봐주시면 안 될까요? 지금도 봐주시는 건 알지만 주말에도 좀 부탁드려요. 주말에요? 네, 현주가 주말에도 쉬질 못해요. 집안일도 해야 하고 아이들 돌보느라. 차라리 사돈 어른께서 주말에도 아이들 데리고 계시면 우리 딸이 좀 쉴 수 있잖아요. 정숙 씨는 당황했습니다. 주말까지 아이들을 돌보라니요? 그럼 자신은 언제 쉬란 말입니까? 그게 저도 나이가 있어서. 며느리 어머니가 손을 휘저었습니다. 에이, 아직 젊으세요. 60대면 한창이죠. 제 친구들도 다 손주 봐주면서 잘 살던데요. 며느리가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어머니. 우리 엄마 친구들은 다 손주 봐주는데 어머니만 힘드신 건 아니잖아요. 정숙 씨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며느리 어머니는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돈 어른,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어른께서 집을 안 파신다면 적어도 손주들은 제대로 봐주셔야죠. 그게 도리 아닌가요? 정숙 씨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집을 안 팔면 대신 아이들을 더 돌보라는 뜻이었습니다. 이건 거의 협박에 가까웠습니다. 며느리 어머니는 가방에서 수첩을 꺼내더니 뭔가를 적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하시죠. 평일에는 아침 등원부터 저녁 학원까지 봐주시고 주말에는 토요일은 하루 종일 봐주시고 일요일은 오전만 봐주세요. 그 정도면 우리 현주도 좀 숨통이 트이겠죠. 정숙 씨는 그저 멍하니 앉아 있을 뿐이었습니다. 며느리 어머니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수첩을 덮었습니다. 그럼 이렇게 하기로 해요. 사돈 어른도 손주들이랑 시간 보내는 게 좋으시잖아요. 정숙 씨는 대답할 힘도 없었습니다. 며느리 어머니는 며느리에게 말했습니다. 현주야, 이제 넌 좀 편하게 살 수 있겠다. 시어머니가 다 봐주신다니까. 며느리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고마워요, 엄마. 어머니 정말 감사해요. 하지만 정숙 씨의 마음은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이건 감사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을 완전히 육아 도구로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며느리 어머니는 떠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아, 그리고 사돈 어른. 집 파는 것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손주들 미래를 위해서요. 어른 혼자만 생각하시면 안 되죠. 그 말을 남기고 며느리 어머니는 떠났습니다. 정숙 씨는 그날 밤 방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여보, 나 너무 힘들어요. 이게 가족인가요? 아니면 내가 그냥 이용당하는 건가요? 다음 주부터 정숙 씨의 일상은 더욱 고달파졌습니다. 주말에도 아이들을 돌봐야 했습니다. 토요일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요일은 오전까지. 쉴 시간이 전혀 없었습니다.
어느 일요일 오전 정숙 씨는 아이들을 데리고 놀이터에 나갔습니다. 벤치에 앉아 아이들이 노는 걸 지켜보는데 같은 아파트에 사는 할머니가 옆에 앉았습니다. 어머, 혹시 301호 사시는 분 아니세요? 아, 네. 맞아요. 저는 501호 사는데요. 손주들 보시나 봐요. 정숙 씨는 힘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할머니가 안타까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 부모를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저도 비슷한 상황이거든요. 아이들 봐달라, 집안일 해달라. 하루 종일 부려먹더니 이제 집까지 팔라고 하더라고요. 정숙 씨는 깜짝 놀라 그 할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어머, 저도 똑같은 상황이에요. 그래요? 요즘 다 그런가 봐요. 저는 결국 집 팔았어요. 안 그러면 며느리가 얼굴도 안 보더라고요. 근데 집 판 후에도 별로 달라진 게 없어요. 여전히 아이들 봐주고 집안일 하고. 그 할머니의 눈에는 후회의 빛이 역력했습니다. 제 충고 하나 해줄게요. 집은 절대 팔지 마세요. 일단 팔면 돌이킬 수가 없어요. 그리고 상황은 절대 나아지지 않아요. 오히려 더 많은 걸 요구하더라고요. 정숙 씨는 그 말을 가슴 깊이 새겼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웠습니다. 만약 자신이 계속 거절하면 며느리는 어떻게 나올까요?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가니 며느리가 또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부동산 중개인을 데리고 왔습니다. 어머니, 이분이 부동산 사장님이세요. 어머니 집 시세 좀 알아보시라고 모셔왔어요. 정숙 씨는 현기증이 났습니다. 이제는 아예 부동산까지 데려와서 압박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아직. 며느리의 표정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어머니, 언제까지 이러실 건가요? 저희도 인내심에 한계가 있어요. 그 순간 정숙 씨는 깨달았습니다. 며느리에게는 어떤 계획이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계획은 자신을 완전히 이용하고 나서 결국 버리는 것이 아닐까 하는 두려움이 엄습했습니다. 하지만 정숙 씨는 아직 몰랐습니다. 며느리의 진짜 계획이 얼마나 끔찍한지. 며느리의 압박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습니다. 부동산 중개인이 다녀간 후 매일같이 집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정숙 씨는 점점 지쳐갔고 이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정숙 씨는 아이들을 데리고 학원에 갔습니다. 민준이를 학원에 맡기고 서연이와 함께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집 열쇠를 가져오지 않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이고, 열쇠를. 현관문은 잠겨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회사에 있고 아들도 퇴근 전이었습니다. 정숙 씨는 관리사무소에 전화를 걸어 예비키를 받아야 했습니다. 관리사무소에서 기다리는 동안 서연이가 화장실에 가고 싶다고 했습니다. 정숙 씨는 서둘러 서연이를 데리고 화장실에 갔습니다. 그리고 예비키를 받아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에 들어서는 순간 거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며느리의 목소리였습니다. 이상하게도 며느리는 집에 있었습니다. 퇴근 시간이 아직 한참 남았는데 정숙 씨는 조용히 현관문을 닫았습니다. 며느리의 목소리가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전화 통화를 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응, 엄마. 그러니까 계획대로 가는 거야. 정숙 씨는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며느리의 목소리가 계속 이어졌습니다. 민준이 내년에 초등학교 들어가잖아. 그때까지만 시어머니 이용하는 거지. 아이들 돌봐주고 집안일 해주고. 완전 공짜 가정부잖아. 정숙 씨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민준이 학교 들어가면 더 이상 필요 없으니까 그때 양로원 보내면 돼. 엄마가 알아본 그 양로원 괜찮다며? 한 달에 100만 원이면 집 관리비보다 싸잖아. 정숙 씨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양로원이라고요? 자신을 양로원에 보낼 계획이었다니. 며느리는 웃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걱정 마, 엄마. 집은 꼭 팔게 할 거야.
계속 압박하면 결국엔 굴복할 거야. 안 그러면 양로원 보낼 때 아예 연락 끊어버리면 되지. 정숙 씨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그래, 엄마 말대로 죽은 사람 생각할 필요 없어. 어차피 시아버지 돌아가셨는데 뭐. 그 집 팔아서 우리 집 확장하고 시어머니는 양로원 보내고. 완벽한 계획이잖아. 며느리가 킥킥 웃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있잖아, 엄마. 요즘 시어머니가 하는 거 보면 정말 웃겨. 맨날 고생하면서도 손주들 위해서라고 참는데. 바보 같지 않아? 정숙 씨는 더 이상 듣고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조용히 뒷걸음질 쳐서 현관문 밖으로 나왔습니다. 복도에 주저앉아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여보, 당신 말이 맞았어요. 제가 너무 순진했어요. 모든 것이 계획이었습니다. 처음부터 며느리는 자신을 이용할 생각이었던 것입니다. 손주 돌봄 도우미로 쓰다가 민준이가 초등학교에 들어가면 더 이상 필요 없으니 양로원에 보낼 계획이었던 것입니다. 정숙 씨는 오랫동안 복도에 앉아 있었습니다. 지나가는 이웃들이 이상하게 쳐다봤지만 신경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한참 후 정숙 씨는 조심스럽게 다시 집에 들어갔습니다. 며느리는 이미 전화를 끊고 방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정숙 씨는 조용히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갔습니다. 그날 밤 정숙 씨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며느리의 말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완전 공짜 가정부 양로원 보내면 돼. 바보 같지 않아? 모든 것이 거짓이었습니다. 함께 살자는 것도 손주들과 함께 행복하게 살자는 것도 모두 자신을 이용하기 위한 거짓말이었습니다. 정숙 씨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여기서 이용당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당장 나가버릴까요? 아니면 아들에게 말해야 할까요? 다음 날 아침 정숙 씨는 평소처럼 행동했습니다. 아이들을 깨우고 아침을 준비하고. 하지만 며느리를 볼 때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며느리는 아무것도 모른 채 평소처럼 말했습니다. 어머니, 오늘 저녁은 삼겹살 구워주세요. 여보가 먹고 싶대요. 알았어. 정숙 씨는 억지로 대답했습니다. 며느리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출근했습니다. 아이들을 유치원에 보낸 후 정숙 씨는 혼자 거실에 앉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아들에게 말해야 할까요? 하지만 아들이 자신을 믿어줄까요? 오히려 부부 사이를 갈라놓는다고 원망하지는 않을까요? 점심때 정숙 씨는 예전에 살던 집으로 가보기로 했습니다. 오랜만에 그 집을 보고 싶었습니다. 버스를 타고 1시간을 가서 도착한 아파트 단지. 정숙 씨는 자신의 집 앞에 섰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니 모든 것이 그대로였습니다. 먼지가 쌓여 있었지만 남편과의 추억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벽에 걸린 가족 사진, 남편이 아끼던 시계, 함께 여행 갔을 때 산 기념품들. 모든 것이 소중했습니다. 여보, 나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집을 팔아야 할까요? 아니면. 그때 정숙 씨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며느리였습니다. 어머니, 지금 어디세요? 왜 집에 안 계세요? 나 잠깐 볼 일이 있어서. 볼 일이요? 무슨 볼 일이에요? 오늘 아이들 데리러 가셔야 하는데. 며느리의 목소리는 짜증으로 가득했습니다. 정숙 씨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지금 가는 중이야. 곧 도착할게. 빨리 오세요. 아이들 늦으면 안 돼요.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정숙 씨는 천천히 일어나 집을 둘러봤습니다. 이곳이 자신의 진짜 집이었습니다. 여기가 자신이 있어야 할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손주들 생각을 하면 마음이 약해졌습니다. 민준이와 서연이. 그 아이들은 아무 죄가 없었습니다. 정숙 씨는 집을 나서며 결심했습니다. 조금만 더 참아보자고. 그리고 기회를 봐서 아들에게 진실을 말하자고. 하지만 정숙 씨는 몰랐습니다.
상황은 곧 더 나빠질 것이고 며느리의 계획은 이미 실행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것을. 며느리의 진짜 계획을 알게 된 후 정숙 씨의 마음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하지만 겉으로는 평소처럼 행동했습니다. 아이들을 돌보고 집안일을 하고 며느리의 요구에 응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계속 고민했습니다. 아들에게 말해야 할까? 아니면 그냥 떠나야 할까?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정숙 씨는 결정을 내리지 못한 채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온 가족이 저녁 식사를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며느리가 갑자기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우리 다음 주에 양로원 견학 한번 가보실래요? 정숙 씨의 숟가락이 멈췄습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양로원? 며느리는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요즘 좋은 양로원들 많잖아요. 어머니도 나이 드시면서 전문적인 케어가 필요하실 것 같아서요. 한번 둘러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들도 거들었습니다. 엄마, 사실 저희도 걱정이에요. 엄마가 요즘 너무 무리하시는 것 같아서. 양로원 가시면 오히려 편하실 수도 있어요. 정숙 씨는 그들을 번갈아 바라봤습니다. 아들도 이 계획을 알고 있었던 것일까요? 아니면 며느리에게 속고 있는 것일까요? 나는 양로원 갈 생각 없어. 정숙 씨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며느리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왜요? 좋은 곳인데. 어머니 또래 분들도 많고 프로그램도 다양하고. 싫다고 했어. 나는 여기서 손주들이랑 같이 살고 싶어. 며느리가 한숨을 크게 내쉬었습니다. 어머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어머니가 여기 계시면 저희가 너무 불편해요. 집도 좁고 프라이버시도 없고. 차라리 양로원 가시는 게 서로한테 좋아요. 정숙 씨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쌓여왔던 모든 감정이 폭발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계획이었구나. 나를 이용만 하다가 버릴 생각이었지? 며느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아들이 당황하며 물었습니다. 엄마, 무슨 말씀이세요? 정숙 씨는 눈물을 글썽이며 며느리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나 다 들었어. 내가 친정 엄마랑 통화하는 거. 민준이 초등학교 들어가면 나를 양로원 보낼 거라고 완전 공짜 가정부라고 바보 같다고. 다 들었다고. 순간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아들은 충격받은 표정으로 며느리를 바라봤습니다. 여보, 이게 무슨 소리야? 며느리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곧 태연한 척했습니다. 어머니가 잘못 들으신 것 같아요. 저는 그런 말 한 적 없는데. 아니야. 분명히 들었어. 내가 엄마랑 통화하면서 말한 거 다 들었다고. 정숙 씨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눈빛을 피하며 말했습니다. 설령 제가 그런 말을 했다 해도. 어머니, 우리 입장도 생각해 보세요. 저희도 힘들다고요. 매일 눈치 보면서 사는 것도 지쳤어요. 눈치를 보긴 누가 봤는데. 나는 매일 새벽부터 밤까지 일했어. 너희 팬티까지 빨아줬다고. 그런데도 모자라서 양로원에 보내려고 했어? 정숙 씨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민준이와 서연이가 겁먹은 표정으로 할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아들이 며느리에게 물었습니다. 여보, 진짜야? 진짜 엄마를 양로원에 보낼 생각이었어? 며느리는 잠시 침묵하다가 결국 본심을 드러냈습니다. 그래요, 맞아요. 저도 이제 솔직히 말할게요. 처음부터 시어머니가 여기 오신 이유가 뭐예요? 손주들 돌봐주려고 오신 거잖아요. 그럼 그 역할이 끝나면 가셔야죠. 왜 계속 여기 계시려고 해요? 여보. 아들이 소리쳤지만 며느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여보도 알잖아요. 우리 얼마나 힘들었는지. 집은 좁고 프라이버시는 없고. 저는 친구들도 집에 못 부르고 여보도 편하게 쉬지 못하고. 이게 무슨 삶이에요? 정숙 씨는 며느리를 물끄러미 바라봤습니다. 그동안 쌓였던 분노와 슬픔이 밀려왔습니다. 그래. 알겠어. 내가 짐이었구나.
그럼 나 갈게. 당장 나갈게. 정숙 씨는 일어나 방으로 향했습니다. 아들이 급하게 따라갔습니다. 엄마 잠깐만요. 이야기 좀 해요. 무슨 이야기를 더 해? 다 들었어. 너희한테는 내가 필요 없는 거야. 정숙 씨는 방에 들어가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남편의 사진 옷가지들 하나하나 가방에 넣었습니다. 아들이 문 앞에서 말했습니다. 엄마, 제 잘못이에요. 제가 몰랐어요. 여보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지. 너도 알고 있었을 거야. 아니면 방관한 거지. 둘 다 마찬가지야. 엄마. 지훈아, 엄마 말 잘 들어. 사람은 이용하는 게 아니야. 특히 가족은 더더욱. 엄마를 공짜 가정부로 생각했다면 그건 크나큰 잘못이야. 정숙 씨는 가방을 챙겨 들고 나왔습니다. 거실에서 며느리는 팔짱을 낀 채 서 있었습니다. 민준이와 서연이는 울먹이며 할머니를 바라봤습니다. 할머니, 어디 가요? 민준이가 정숙 씨의 옷자락을 붙잡았습니다. 정숙 씨는 눈물을 참으며 아이를 안아줬습니다. 할머니는 할머니 집에 가야 해. 민준아, 서연아. 할머니가 너희를 사랑한다는 거 알지? 할머니 가지 마요. 아이들은 울기 시작했습니다. 정숙 씨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여기 남을 수는 없었습니다. 지훈아, 엄마는 집 안 팔아. 그건 너희 아버지가 남긴 유산이고 엄마의 마지막 안식처야. 그리고 정숙 씨는 며느리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사람을 이용만 하고 버리려고 하면 안 돼. 언젠가는 그 대가를 치르게 될 거야. 며느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정숙 씨는 현관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밤거리를 걸으며 정숙 씨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손주들 얼굴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자존심과 존엄을 지켜야 했습니다. 택시를 타고 예전 집으로 향했습니다. 1시간을 달려 도착한 아파트. 정숙 씨는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집은 먼지가 쌓여 있었지만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남편의 흔적이 곳곳에 남아 있었습니다. 정숙 씨는 거실 소파에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여보, 내가 돌아왔어요. 미안해요. 제가 우리 집을 떠났던 게 잘못이었어요. 그날 밤 정숙 씨는 오랜만에 자신의 침대에서 잤습니다. 몸은 피곤했지만 마음은 조금 편안했습니다. 더 이상 눈치 보지 않아도 되고 아무도 자신을 함부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숙 씨는 상쾌한 기분으로 일어났습니다. 오랜만에 여유 있게 아침을 준비했습니다. 혼자 먹는 식사였지만 행복했습니다. 오후에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어제는 죄송했어요. 제가 잘못했어요. 지훈아, 엄마는 괜찮아. 그리고 엄마 결정은 변하지 않아. 이 집은 안 팔고 엄마는 여기서 살 거야.